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대면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보냈죠. 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니까 뭔가 좀 감회는 새롭습니다. 네. 코비드, 코로나19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위험 지경을 다 지나왔잖아요.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는 벗었잖아요. 그래도 물론 사람들은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나 법적으로는 벗어도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었죠. 우리가 이긴 겁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는 살아있고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라는 것 기억하시고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행복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으로부터 옵니다. 건강해야 행복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마스크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에 되도록이면 가지 않고 또 간다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표본조사와 표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사회과학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본조사가 있어야 되고 표직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 우리 그 제 9장에 이 그 11강에서는 질문지까지 만들고 난 다음, 질문지 지난주 했죠. 만들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표집의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집의 원리. 이 표집의 원리를 다루려고 하는데 연구 대상 전체를 고려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보다 연구 대상 전체를 고려하는 전수조사 이것을 실시하기보다는 표본을 살펴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실제로 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집 방법 그리고 그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100%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프로를 30%는 30% 혹은 20%는 20% 이런 식의 표본을 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조사에 대한 이와 같은 표본조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표본조사와 관련된 기본 개념이 뭐냐 이 개념이 중요하겠죠.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기본 개념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서 그 표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파악해야 될 기본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표본조사, 이 표본조사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본조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개념들 다시 말하면 이 개념들은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표본조사와 함께 표집 논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모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모집단. 사회과학 연구의 그 연구 대상인 사회현상에서 법칙성을 경향적 법칙성은 그 경향적 법칙성이고
이러한 법칙성은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죠.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입니다. 확률. 그죠? 확률. 이러한 법칙성의 기초에서 가설을 구성을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연구 대상을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현상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적인 법칙성인데 이러한 법칙성은 개연성을 기초해 있지 않습니까? 확률에 의해서 이러한 그 법칙성에 기초해 가지고 가설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설을 구성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연구 대상의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전체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죠. 전수조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집단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하죠. 이것처럼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이 전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모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집단. 그래서 이제 이 모집단에는 이제 한자 어미모를 써가지고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집단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전수조사를 예를 든다면 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고등학생의 흡연조사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할 때 연구 시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이 뭐가 됩니까? 이 연구에서는 그게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연구라고 한다면 모집단이 고등학생이에요. 또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연구의 모집단이 뭡니까? 중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의 이 모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결국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의 요소들을 이론적으로 특정한 총합체, 그 총합체인데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때때로 모집단이 관념적인 수준의 집단이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연구 모집단을 설정하게 됩니다. 연구 모집단을 따로 설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연구 모집단을 그러면 그건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연구 모집단은 모집단 중에서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어지는 요소들의 총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중에서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어지는 요소들, 그 요소들의 어떤 총합체, 그것을 합쳐놓은 것.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연구자들이 모집단을 설정한다고 할지라도 정해진 이론적 원칙에 따라 모든 요소가 실제로 표본으로 추출될 기회를 가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오게 되죠. 연구를 하기 시작할 때. 표집에 사용되어질 그 요소의 목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목록은 되게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조사. 글쎄 모집단이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이 고등학생의 흡연에 관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모집단을 고등학생으로 설정한 경우, 그죠? 그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학생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학생 또는 학교 명부에 있더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명단에는 있는데 애가 학교를 오질 않아요.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입학은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명단은 이 학생으로 칼빈 이 국제교육원의 학생인데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학생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고등학생이라고 모집단을 정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입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명부에 올라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연구 모집단이 됩니다. 그죠?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본다면 연구 대상을 그 전화를 소유한 사람으로 정한다고 해도 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전화 가입자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오르지 않도록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모집단과 또 연구 모집단에서 조금 모집단과 연구 모집단 사이에 차이가 날 수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수라는 것인데, 이 모수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이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란 말이에요. 모집단의 특정 변수에 대한 통계적 기술은 모수 또는 모수치라고 하는데요. 사회조사에서 기본적인 목표는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뒤에서 자세하게 또 살펴볼 텐데 모집단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전체를 어떻게 다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 그 모집단 600명이 있다. 600명 일일이 어떻게 다 조사를 할 수 있겠어요? 또 경기 지역의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경기 지역 전체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전수를 조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집단의 일부인 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는 못하니까. 모집단 중에서도 이 모집단의 가장 좋은 것은 이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집단 전수를 조사하기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표본을 한다고요. 모집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일부, 이 표본이라는 것은 일부예요. 일부. 전체가 아닌 일부란 말이죠.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후에 표본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 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통계치 혹은 통계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통계치 혹은 통계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표집과 표본입니다. 자, 모집단으로부터 그 일부를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집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모집단의 일부 요소를 표본이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표본을 통해서 연구조사를 그 표본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표본. 이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표본의 통계량에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 파악함으로써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하게 되는 거예요. 추론. 모집단의 속성을 추론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자료를 가지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표본의 통계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그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모집단의 그 표본이 모집단의 전체를 대표하도록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모집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집단의 특성수, 모수, 평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표본을, 전수를 검사할 수 있는 표본을 한단 말이에요. 표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되는 건데, 이 표본은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이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대표성을 띄어야 돼요. 대표성이 없이 그냥 이 모집단과 전혀 다른 특성의 사람들을 뽑는다면 그 모집단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추리통계 다섯 번째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은 표본의 변수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활용한 통계 기술을 통계치라고 그랬죠. 통계치 또는 통계량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통계량을 활용해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모집단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표본의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데 통계학을 지정을 해가지고 추리통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표집 단위로서의 요소를 살펴봅니다. 표집 단계에서 추론을 위해서 이제 고려되는 요소, 그 요소나 그 요소들의 그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표집 단위라고 말합니다. 표집 단위. 표집 단위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 요소는 정보가 수집되는 단위이자 분석의 기초가 되는 단위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지 조사 연구의 경우는 그 전형적인 요소는 대부분 개인이나 특정한 그 유형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앞장에서 그 분석 단위에 논의하면서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이나 지역 등도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아닌 다른 유형의 단위도 사회조사에서는 표집 단위로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가족 혹은 사교 모임 또는 회사의 표집을 위한 요소가 회사도 표집을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조사 연구에서는 요소는 흔히 분석 단위와 동일한 것이 되지만 그러나 전자는 표본 추출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후자 그것은 자료 분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집 틀을 본다면 표집 틀은 표본이 추출되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의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려고 한다면 그 표집 틀을 설정할 때 모집단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구성원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조사한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때 그 대학의 전체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명단이 바로 표집 틀이에요. 전체 학생의 명단 이게 뭐냐? 이게 표집 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표집 틀을 사용해 가지고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는 표집 원리 또는 그 방법에 적용해서 표본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표집 오차. 자, 이 표집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으로부터 추정된 값과 모집단의 실제 값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본 오차예요. 표본 추출 오차로 불리기도 하는데 단순히
표본 오차로 번역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왜 오차가 생기느냐? 그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리 표집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표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표집 과정에서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표집 방법을 그러나 사용하려고 연구자는 노력을 해야 되죠.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조사의 의미 그리고 그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표본조사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자, 표본조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까요?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죠. 그게 전수조사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사실 갖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전체를 검사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사람들 또 사용해서 여러 부탁을 해서 해야 되면 또 경제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질문지 전체를 또 제작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모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는 표본,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하는 표본조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가능한 이유는 표본으로부터 이제 얻은 정보의 그 통계량을 이용해 가지고 모집단의 그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조사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 하면서 모집단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지도록 대표성을 확보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표본의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을 조사하는 이유, 아까 뭐 대략 얘기는 되어 있어요.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 경제성, 또 시간의 제약, 그 다음에 무한한 규모의 모집단, 모집단이 너무 커. 이를테면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들이 모집단인데 그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따라서 또 조사가 불가능한 모집단,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감당하기가 힘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확성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정확성. 표본조사가 모집단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수를 관찰할 때에는 정확성이 결여되기 쉬운 거예요. 하지만 적은 수의 표본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봅니다. 추리통계학의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요. 표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통계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조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한 것이고,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수를 측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추리통계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통계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다음에 그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자료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모집단의 혹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 자료 정리, 자료 해석, 이것을 통해서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통계학.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이런 자료 특성의 계산 방법과 관련된 통계학을 말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또 뭐냐? 그렇다면 표본에서 얻은 통계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집단의 그 특성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리 통계학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자료 수집, 그 기술 통계학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수리 통계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술 통계학과 수리 통계학,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분석해서 이것을 기초로 모집의 특단을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그림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시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것을 간략하게 도포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설명으로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 이제 이 표본을 한다면 거기에 이 모집단이 있다면 이 모집단 전체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본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이 이 모집단 전체를 대표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성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성의 의미, 표본 조사를 통해서 얻은 통계량이 모수와 가장 근접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표집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출한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하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대표성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대표성은 표본의 특성이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의 특성과 동일한 같은 특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집에서 이 대표성이 확보되어야만 그 표본에서 얻은 통계치가 모집단의 특성의 모수를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타낸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이 없으면 그 연구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대표성 그 확보를 위해 표본조사에서 표집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성의 중요한 의미,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말 하나마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대표성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하면 표본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본조사에서 대표성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수많은 사회조사, 여론조사에서도 대표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그 예측이 실패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외국의 사례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193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 지금 대한민국도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준비되고 그 후보자들이 결정이 되고 이제 막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그 사례를 보면 이것만 사례만 보고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성이 중요한 사례 193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자료에 보면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에서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는 공화당 후보인 알프 랜던과 당시 현직 대통령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중에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우편조사를 통해 이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때 잡지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용한 표집 틀은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자 명부였습니다. 이게 틀로 잡았어요. 여기서 1천만 명 가량을 선정을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이제 그 우편으로 발송했단 말이죠. 표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응답자 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의 알프 랜던의 지지율이 57%, 43% 지지를 받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프 랜던이 승리할 것이다 예측했죠.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했어요. 그 표본 조사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 표본 추출을 위한 표집틀이 모집단을 대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결국 오게 된 거예요. 표본 조사를 통한 선거 예측이라는 이 통계치가 실제 유권자의 선거에서 보여줄 결과인 모집단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처럼 이제 표본 조사의 정확성은 표집 과정이 표본이 얼마나 모집단 대표성을 잘 확보하느냐, 이 대표성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 이거예요. 표집에서는 이 대표성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1936년도 대통령 선거의 여론조사와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강에서 뵙도록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